초기 호모사피엔스는 두껍고 밀도 높은 뼈를 가졌는데 현대인의 뼈는 그 절반 수준의 밀도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급격한 약화가 우리의 근력과 힘을 크게 제한했고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을 증가시켰죠. 초기 인류의 뼈 구조는 네안데르탈인처럼 훨씬 튼튼하고 단단했는데 현대인의 뼈는 훨씬 얇고 가벼워졌습니다. 주범은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농업을 시작하면서 한 곳에 정착해 살게 됐고 매머드나 들소 같은 대형 동물을 사냥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최근 100년 사이에 생겼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사무직과 복잡한 도시 생활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이 일반화됐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약한 뼈를 가지게 됐고 연구팀은 매일 운동하는 활동적인 운동선수 그룹에서조차 뼈 밀도 개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뼈는 약해졌는데 몸무게는 늘었죠. 전 세계적으로 비만 지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것도 역시 패스트푸드와 앉아있는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 뇌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 1만 7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 시대의 사람들의 뇌는 현대인보다 12% 더 컸습니다. 2022년에 한 연구팀이 인간의 뇌가 줄고 있다고 발표했다가 곧바로 다른 연구팀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2023년과 2024년에 나온 별도 연구들이 실제로 뇌 크기가 감소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감소는 최근 수천 년 사이에 일어났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훨씬 오래전부터 진행됐더군요. 현대인의 뇌가 왜 작아졌을까요? 첫 번째 가설은 자기 가축화 가설인데 가축화된 개나 말의 뇌는 늑대나 야생마보다 10에서 15% 작거든요. 포식자 위협이 적고 더 온순하고 사회적이라 생존에 필요한 뇌 기능이 덜 필요하기 때문이죠. 인간도 복잡한 마을과 도시를 건설하면서 온순한 성격이 유리해졌고 사자나 곰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포식자도 사라지면서 결국 뇌 크기가 줄었다는 겁니다. 복잡한 공동체가 등장한 시기와 뇌가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가 전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화 가설입니다. 마을과 도시가 생기고 사람들이 농부, 대장장이, 상인과 같은 각자의 역할에 전문화되면서 더 이상 모든 생존 기술을 알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선 포식자 공격에서 살아남는 법이나 창과 돌도끼로 대형 동물을 사냥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현재 가장 지지받는 가설은 에너지 보존 가설입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뇌는 체질량의 2%에 불과하지만 휴식 상태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비하거든요. 체내 열을 더 잘 발산하고 열 생산을 줄이기 위해 뇌의 크기가 작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의 크기 감소가 지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직 확실한 결론이 없지만 과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현재와 미래의 지구 온난화가 이 추세에 계속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여부죠. 특히 현대에 와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우리 자신의 뇌보다는 외부 기술에 더 의지하게 됐는데 만약 자기 가축화 가설이 부분적으로라도 맞다면 인간의 뇌는 앞으로도 계속 작아질 수 있습니다. 뇌의 형태도 바뀌었거든요. 초기 호모사피엔스의 뇌는 앞뒤로 길쭉한 타원형이었는데 현대인의 뇌는 더 둥근 구형에 가깝습니다. 이 형태 변화는 10만 년에서 3만 5천 년 전 사이 후기 플라이스토세 동안 일어났습니다. 뇌가 둥그러지는 과정에서 두정엽과 손의 영역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올랐는데 이 영역들은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 기억력,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능력, 몸을 정밀하게 움직이는 운동 기능, 언어 능력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회적 인지 능력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 에렉투스 같은 이전 호모 종들에 비해 작은 턱과 치아를 발달시켜 왔지만 지난 1만 년에서 3만 년 사이에 이 변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체격이 작아지는 추세에 맞춰 턱도 비례적으로 줄었고 오늘날의 완전히 다른 식단이 주요 원인이죠. 농업혁명으로 밀가루 죽이나 삶은 곡물을 먹기 시작했고 최근엔 햄버거, 피자, 빵 같은 패스트푸드와 부드럽게 가공된 식품의 증가로 인간의 식단이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음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생고기나 단단한 견과류, 질긴 식물 뿌리 같은 딱딱한 음식의 부족이 턱을 약하고 작게 만들었죠. 실험 동물들에게 부드러운 음식만 먹였더니 실제로 턱뼈가 작아지고 약해졌거든요. 게다가 우리 조상들은 현대의 부드러운 매트리스가 아닌 딱딱한 땅바닥이나 돌 위에서 잤는데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동안 입을 자연스럽게 다물게 되어 턱 근육 발달에 더 좋았다고 합니다. 턱뼈가 치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작아져서 32개의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해졌다는 겁니다. 사랑니가 턱뼈 안에 갇혀 제대로 나지 못하는 매복 현상, 치아들이 서로 겹치고 틀어지는 부정교합, 충치와 잇몸 질환 같은 거의 모든 치아 관련 문제가 대폭 증가했죠. 작고 뒤로 물러난 턱은 목의 기도를 좁게 만들어서 수면 무호흡증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건 잠자는 동안 호흡이 10초 이상 간헐적으로 멈추는 심각한 증상입니다. 현대인의 체온은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1868년 독일 의사 카를 분더리히가 정상 인간 체온이 37도라고 발표했는데, 2020년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이 수치가 틀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실제 현대인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 가까웠어요. 18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0년간의 의료 기록 67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인간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평균 체온은 10년마다 0.03도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스탠포드 연구팀에 따르면 개선된 생활 수준과 의료 기술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인이 겪는 결핵, 말라리아, 장티푸스 같은 바이러스 감염과 세균 감염, 각종 만성 질병의 빈도가 크게 줄어들어 전체적인 체내 염증 반응이 감소했고, 염증 반응 자체가 체온을 1도에서 2도까지 상승시키거든요. 1800년대와 1900년대 초반엔 결핵, 콜레라, 천연두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훨씬 더 흔했던 걸 보면 당시 사람들은 현대인보다 상당히 높은 체온을 유지했을 겁니다. 연구팀은 항생제와 백신 같은 의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인간의 평균 체온이 더 낮아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현대인의 평균 수명은 조상들보다 훨씬 길어졌거든요. 구석기 시대 평균 수명은 22세에서 33세 사이였고, 평균값은 27.5세로 추정됩니다. 2025년 현대인의 평균 수명은 73.2세니까 2.5배 이상 늘어난 거죠. 이건 야생곰의 평균 수명이 25세인데 갑자기 65세까지 사는 걸 발견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수명 증가는 주로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 백신, 수술 기술, 영양학 같은 의학과 위생 기술의 발전에서 왔고, 감염병과 포식자 같은 생명 위협을 더 잘 피하고 극복할 수 있게 했죠.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을 보는 생활로 인한 근시와 난시 같은 시력 저하, 공장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폐암과 방광암, 설탕과 밀가루가 과도한 식단으로 인한 당뇨병과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같은 질병 등 부정적인 변화도 가져왔거든요. 최초 인류는 외모와 신체 특성에서 지금보다 훨씬 다양성이 적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프리카 동부의 훨씬 작은 지역에 살았고, 전체 인구가 수만 명에 불과했으며 더 비슷한 기후와 환경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약 7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 사이 특정 집단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심각한 가뭄과 기후 변화에 자극받아 아프리카를 벗어나 중동과 유럽, 아시아로 이동하기로 결정했고, 새롭고 다양한 환경이 외모의 폭발적 다양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단들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퍼져나갔고, 매우 다른 환경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체 특징들을 발달시켰습니다. 지구 전체가 지난 30만 년 동안 약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 최성기를 포함해 큰 기후 변화를 겪었고, 이게 인간에게 환경 압력을 가해 더 많은 신체 변화를 이끌어냈죠. 더 명백한 것 중 하나는 피부색인데, 햇빛이 적은 북유럽이나 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자외선 흡수를 더 잘 허용하고 비타민 D 합성을 개선하기 위해 밝은 피부가 발달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파란 눈이 눈 안쪽의 빛 산란을 증가시켜 멜라토닌 호르몬을 억제하고 북쪽 위도에 살면서 겨울철 짧은 낮 시간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우울증 발생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견했죠. 직모는 시베리아나 북유럽 같은 추운 지역 집단에서 체온 유지 목적으로 나타났는데, 목과 두피의 곧은 머리카락이 그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눈이나 빗물 같은 차가운 수분을 더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하거든요. 동아시아와 북아시아 인구에서 보이는 몽골 주름은 강한 눈보라에서 눈을 보호하고, 눈이나 얼음에 반사되는 강렬한 햇빛 반사를 줄이는 추가 적응으로 여겨집니다. 머리와 얼굴 형태 전체에 관해서도 각 집단에서 다양한 적응이 나타났는데, 이게 환경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도와서 일부 집단은 추운 기후에 적합한 더 평평하고 넓은 얼굴, 다른 집단은 건조하거나 습한 기후에 적합한 다른 코 모양과 콧구멍 크기, 또 다른 집단은
사냥이나 농경에 적합한 다른 체격과 근육 분포를 가지게 됐습니다. 바자우족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해역의 해양 동남아시아 원주민으로 일생의 대부분을 배 위에서 생활하며 물속에서 물고기와 해산물을 채집하는데 비장이 정상인보다 훨씬 크고 같은 지역 육지 거주 이웃 부족의 약 2배입니다. 비장은 산소가 담긴 적혈구를 저장하는 장기인데 오랫동안 숨을 참으며 깊은 물속으로 잠수하려 한다면 확실히 도움이 되죠. 티베트 고원에 사는 티베트인과 안데스 산맥에 사는 케추아족 같은 높은 산에 사는 집단들은 해발 3,000에서 5,000m 이상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특성들을 보여주는데 혈액 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단백질 구조 변화와 평징 사람들보다 분당 10회에서 20회 낮아진 휴식 심박수, 평지 사람들보다 30% 이상 늘어난 폐 용량 등을 포함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특징들 대부분이 실제로 평지로 이주해 산에 살지 않는 같은 민족 후손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외모 다양성은 아프리카에 남은 인구들 사이에서도 유전적으로 더 큽니다. 사실 아프리카 대륙은 지구의 다른 모든 대륙을 합친 것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 유전적 변이를 포함하고 있죠. 진화 압력은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이나 아시아처럼 매우 강력하고 지난 1만 년 내에도 계속해서 상당한 신체 적응을 주도했습니다. 한 가지 예는 난 모양 적혈구 특성인데 치명적인 말라리아 기생충에 대한 저항력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적혈구 모양을 초승달 모양으로 바꿉니다. 이 유전적 특성은 약 7,000년 전에야 서아프리카에서 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아프리카 인구의 10%에서 40% 비율로 발견되죠. 초기 인류도 당시의 환경, 기후, 제한된 유전자 풀에 기반한 자신들만의 독특한 신체 특징들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유전자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우리 유전자는 확실히 꽤 다르고 항상 변하고 있거든요. 기원전 만년 전체 인류가 500만 명 정도였던 것과 비교해 현재 80억 명으로 대폭 증가한 인구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유전적 다양성이 존재하고 약 4만 년 전 유럽에서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교배로 생긴 네안데르탈인 DNA와 약 5만 년 전 아시아에서 데니소바인과의 교배, 다른 아직 발견되지 않은 멸종된 인간종의 유전자 혼합이 우리 게놈의 다양성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이 모든 요인을 고려하면 30만 년 전 아프리카 동부를 걸었던 최초 사람들과 2025년을 사는 우리가 놀랍도록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건 변화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방식조차도 예전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30만 년 전에는 어떤 동물도 불과 도구를 사용해 전 세계 모든 대륙에 퍼져나가며 사막에서 북극까지 원하는 모든 기후에 적응해 살면서 동시에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인 사냥, 요리, 주거, 의복, 의료에서도 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이 미래 인류의 신체와 뇌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데 특히 가장 극적인 기술 발전이 최근 100년 사이에야 시작됐다는 걸 고려하면요. 우리는 결국 보게 될 것이고 인류의 미래가 더 나아지길 바라며 기다려야겠습니다.